12월 21일 일요일 프리미어리그 분석 시작하겠습니다. 모든 경기 분석은 네이버 카페에서 확인 바랍니다. 이 경기는 한 장면으로 설명이 끝난다. 첼시는 측면 풀백 수비 조직이 흔들리고 그걸 막으려 센터백이 측면으로 끌려 나오며 박스 안이 비는 흐름이 자주 나온다. 그래서 상대가 측면에서 한 번만 흔들어도 페널티 박스 중앙에서 슈팅 각이 열리는 구조가 반복된다. 반면 뉴캐슬은 고든이 측면에서 공격 퍼포먼스를 끌어올릴 수 있는 팀이라 그 약점을 정면으로 찌를 수 있다. 고든이 1대1에서 우위를 만들면 컷인으로 직접 때릴 수도 있고 반대편으로 컷백을 깔아주며 마무리 찬스를 만들 수도 있다. 그래서 첼시 입장에서는 풀백이 버텨줘야 하는데 최근 흐름을 보면 그 지점이 가장 불안하다. 또한 뉴캐슬은 브루노 기마랑이스가 중원에서 전진 패스를 꽂아주며 측면에 빠르게 볼을 공급할 수 있다. 그럼 뉴캐슬은 측면에서 속도를 붙이고 첼시는 커버를 위해 센터백이 끌려 나오며 박스 안 공간이 벌어지는 흐름이 이어진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첼시도 주앙 페드로와 네투의 전환 공격으로 한 번에 찌를 수 있기 때문에 뉴캐슬 수비 라인의 리커버리 속도는 중요하다. 하지만 전체적으로는 첼시가 공을 잃는 순간 수비 조직이 먼저 흔들리고 그 틈을 뉴캐슬이 바로 파고들 가능성이 높다. 그리고 홈 경기장의 열광적인 응원 속에서 뉴캐슬이 초반부터 강하게 몰아치면 첼시 풀백 라인의 부담은 더 커질 수밖에 없다. 결국 이 매치업은 첼시 측면 붕괴, 센터백 커버박스 중앙 공간 발생, 이 루트를 뉴캐슬이 얼마나 반복하느냐에 달렸다. 그 반복이 많아질수록 뉴캐슬 득점 기대값은 올라가고 승리 플로우도 자연스럽게 성립된다. 이 경기는 수비 숫자보다 수비 간격이 먼저 무너질 가능성이 높은 매치업이다. 원정팀 벌리는 현재까지 실점 누적 흐름이 크고 경기당 실점 페이스도 높게 형성된 상태라 수비 안정감이 흔들리는 구도다. 특히 전방 압박을 시도한 뒤 미드필더 라인의 리커버리가 늦어 하프 스페이스 중간지대가 과하게 넓어지는 장면이 반복된다. 그래서 상대 2선 자원들이 그 공간에서 볼을 잡으면 첫 터치로 방향을 틀고 전개를 정리할 여유가 생긴다. 여기서 홈팀 본머스의 클라위베르트가 하프 스페이스로 내려와 짧은 패스로 리듬을 끌어올리면 벌리 수비 블록은 좌우로 계속 끌려간다. 그리고 그 다음이 핵심이다. 클라위베르트가 측면으로 전환 패스를 정확히 뿌려주면 홈팀 본머스는 한 번에 와이드 지역에서 1대1을 만들 수 있다. 세멘요가 그 1대1 구간에서 속도를 붙이면 벌리 풀백은 뒤로 물러설 수밖에 없고 박스 안 커버도 늦어진다. 그래서 크로스만이 아니라 컷백 루트가 동시에 열리며 박스 앞 2선 침투가 득점 찬스로 바뀌는 그림이 나온다. 에바니우송은 이런 전개에서 가장 위협적인 카드다. 니어 포스트로 파고들어 마무리를 끝내기도 하고 수비가 쏠리면 반대편 컷백 라인에 공간이 생긴다. 반면 원정팀 벌리는 브로야를 활용해 뒷공간을 치는 역습이 가능하지만 그 장면이 나오려면 먼저 탈압박이 안정되어야 한다. 하지만 홈팀 본머스가 높은 위치에서 압박 강도를 유지하면 벌리는 후방에서 급하게 처리하는 선택이 늘어나기 쉽다. 그 선택이 위험지역 패스미스로 이어지면 홈팀 본머스는 짧은 전개로 바로 박스 안을 두드릴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벌리가 초반에 강하게 맞붙어 난타전을 만들면 일시적으로 흐름이 흔들릴 수는 있다. 하지만 시간이 갈수록 하프 스페이스가 다시 열리고 본머스의 전환 패스와 컷백 패턴이 누적되며 홈팀 쪽 기대값이 커질 경기다. 정리하면 벌리의 리커버리 지연과 하프 스페이스 붕괴가 계속 노출되는 한 본머스 승리 시나리오가 가장 자연스럽게 성립된다. 이 경기는 원정팀 썬더랜드의 삼선 간격 문제가 그대로 드러날 가능성이 큰 매치업이다. 썬더랜드는 경기 중 최종 수비 라인과 미드필더 라인 사이가 순간적으로 벌어지는 장면이 반복되는 팀이다. 그래서 그 틈이 생기는 순간 상대 2선이 박스 앞에서 공을 잡고 바로 슈팅이나 킬패스를 시도할 수 있다. 홈팀 브라이튼은 이런 구조적 균열을 가장 날카롭게 찌르는 팀 중 하나다. 루터가 등지고 버텨주며 원터치로 연결하면 썬더랜드 수비는 뒤로 물러나며 간격이 더 벌어지는 그림이 나온다. 하지만 그 상태에서 미드필더 라인이 압박을 붙이지 못하면 박스 앞은 사실상 프리존이 된다. 민테는 그 구간에서 한 박자 빠른 침투로 뒷공간까지 동시에 노릴 수 있어 수비가 정렬하기 전에 찬스를 만들어낸다. 그리고 그루다는 하프 스페이스에서 드리블로 각을 만들며 슈팅 레인과 컷백 레인을 동시에 열어버리는 타입이다. 그래서 민테와 그루다가 라인 사이로 들어오는 타이밍이 맞아떨어지면 썬더랜드는 수비 블록이 통째로 흔들린다. 썬더랜드 입장에서는 라인을 내리면 공간은 줄일 수 있지만 그러면 브로베이 고립이 심해져 공격이 단조로워진다. 반면에 라인을 올리면 자카의 전진 패스는 살아나지만 그만큼 뒤 공간과 라인 사이 공간이 더 넓어질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썬더랜드의 이 간격 문제는 하루아침에 해결되기 어려운 종류의 조직적 문제다. 그래서 오늘도 비슷한 장면이 한두 번이 아니라 여러 번 반복될 공산이 크다. 결국 브라이튼은 박스 앞에서 슈팅 찬스와 마지막 패스 찬스를 계속 누적할 수 있다. 그리고 찬스가 누적되는 경기에서는 홈팀이 결국 한 번은 균열을 찢어낸다. 따라서 전체 흐름은 브라이튼이 중원과 박스 앞을 장악하며 승리를 성립시키는 쪽으로 기운다. 이 경기는 전술 구조 자체가 홈팀 맨시티 쪽으로 유리하게 깔리는 매치업이다. 원정팀 웨스트햄은 3-3-4-3이라 윙백 전진이 필수인데 그 선택이 곧바로 하프 스페이스 노출로 이어질 수 있다. 그래서 맨시티는 박스 앞에서 셰르키와 베르나르두 실바가 중앙을 끌어당기고 하프 스페이스로 찔러 들어가는 전개가 성립된다.
홀란드는 박스 안 점유가 확실한 자원이라 웨스트햄 센터백이 한 발만 늦어도 결정적 찬스가 바로 생긴다. 또한 웨스트햄이 라인을 낮추면 공간은 줄어들지만 대신 박스 근처에서 컵백 방어와 마킹 전환이 계속 반복된다. 그 과정에서 수비 집중력이 흔들리면 맨시티는 세컨 찬스를 통해 슈팅 볼륨을 더 쌓아 올린다. 반면에 웨스트햄은 보웬의 침투로 방역을 노릴 수 있지만 시작점이 되는 중원 탈압박이 막히면 전환이 길게 이어지기 어렵다. 그래서 전반에는 웨스트햄이 버티는 그림이 나오더라도 시간이 갈수록 수비 블록이 박스 안으로 밀려 들어갈 가능성이 크다. 특히 맨시티는 4-2-3-2-1에서 박스 앞 2명의 이선이 계속 위치를 바꾸며 수비 시야를 흐트러뜨린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웨스트햄이 세트피스나 롱볼로 한두 번은 분위기를 만들 수 있다. 하지만 맨시티가 레스트 디펜스로 2차 전환을 끊어내면 그 시도는 곧바로 역으로 압박을 부르는 신호가 된다. 그리고 후반으로 갈수록 교체 카드의 질에서 차이가 더 크게 드러날 가능성이 높다. 오마르 마르무시와 사비우처럼 발빠른 스피드로 하프 스페이스를 찢는 자원이 투입되면 웨스트햄 수비는 발이 먼저 무거워진다. 그래서 후반 60분 이후에는 맨시티가 한 번 더 템포를 올리며 추가 득점 구간을 만드는 그림이 유력하다. 결국 웨스트햄 수비가 90분 동안 이 강도의 하프 스페이스 침투와 박스 점유를 감당하긴 쉽지 않다. 따라서 맨시티 승리가 성립될 수 있는 흐름이 전술과 로테이션 모두에서 쌓이는 경기다. 이 경기는 홈팀 울버햄튼의 생존 동기가 경기 온도를 끌어올릴 가능성이 큰 매치업이다. 올 시즌 아직 1승이 없다는 사실은 부담이지만 남은 22경기와 14점 차라는 현실은 오히려 동기부여를 극대화하는 조건이 된다. 그래서 울버햄튼은 초반부터 무리한 점유 싸움보다 5백으로 박스 앞을 잠그고 실점을 먼저 끊어내는 선택을 할 가능성이 높다. 이 운영이 깔리면 브랜트퍼드는 중앙에서 패스를 이어가더라도 박스 안으로 들어가는 길이 쉽게 열리지 않는다. 반면에 브랜트퍼드는 와타라의 스피드와 티아고의 침투로 한 번에 찌르는 전환이 살아야 가장 위협적인 팀이다. 하지만 울버햄튼은 5백 구조라 측면을 내줘도 박스 안 숫자를 유지할 수 있고 그래서 컷백을 허용하더라도 마무리 각을 줄이는 운영이 가능하다. 결국 원정팀 브랜트퍼드는 전개는 되는데 결정 구간이 막히는 답답한 시간이 길어질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옌센이 중원에서 템포를 잡아주면 브랜트퍼드는 공격의 결을 유지할 수 있다. 하지만 울버햄튼이 중원 3명으로 간격을 촘촘히 잡고 이선의 첫 터치 시간을 줄이면 옌센의 영향력은 자연스럽게 낮아진다. 이 구간에서 울버햄튼은 벨가르드의 침투 타이밍과 라르센의 문전 움직임으로 적은 기회에서 결말을 노리는 흐름을 가져간다. 특히 강등은 경제적으로 구단의 치명타가 되기 때문에 홈팀 울버햄튼은 경기 내내 집중력의 바닥이 쉽게 내려가지 않는 흐름이 나온다. 중계권료와 스폰서, 광고 수익이 흔들리는 상황을 선수들도 체감하기 때문에 한 번의 태클과 한 번의 세컨볼 경합에서 태도가 달라지는 경기다. 그래서 경기 양상은 화려한 공방전보다 템포를 끊고 다시 세우는 싸움으로 흘러갈 가능성이 크다. 브랜트퍼드가 초반의 득점으로 리드를 잡지 못하면 후반으로 갈수록 울버햄튼의 버티는 힘이 경기의 무게중심을 바꿀 수 있다. 그리고 울버햄튼이 선제 실점을 피한 채 후반까지 끌고 가면 홈팀 쪽 동기부여가 마무리 집중력으로 연결되는 그림이 나온다. 결국 이 매치업은 전술만이 아니라 심리와 생존 압박까지 겹치면서 홈팀 울버햄튼 쪽 승리가 성립될 수 있는 조건이 더 또렷해지는 경기다. 이 경기는 리버풀의 중원 강력 문제와 토트넘의 하프 스페이스 공략이 정면으로 맞물리는 매치업이다. 원정팀 리버풀은 중앙 미드필더 강력이 벌어지는 순간 중원 압박이 느슨해지고 그래서 하프 스페이스를 쉽게 허용하는 흐름이 나온다. 토트넘은 이 틈을 사비 시몬스가 집요하게 파고들며 수비 라인을 끌어내고 박스 근처에서 슈팅 각을 수월하게 만들어낼 가능성이 높다. 사비 시몬스가 10번 위치에서 전진 드리블이나 원터치 패스로 한 번만 방향을 바꾸면 더블 볼란치와 센터백 사이가 갈라지는 장면이 나온다. 그래서 토트넘은 중앙을 억지로 뚫기보다 하프 스페이스에서 수비 시선을 끌어낸 뒤 박스 앞을 여는 방식이 더 효율적이다. 여기서 쿠두스가 측면에서 안쪽으로 파고들며 이선 숫자를 늘리면 리버풀 수비는 커버 동선이 길어지고 파울로 끊는 장면이 늘 수 있다. 히샬리송은 박스 안에서 세컨드 움직임이 좋아 컷백이나 굴절된 볼이 나오면 마무리 확률이 올라간다. 반면 원정팀 리버풀은 에키티케의 침투로 방역을 노릴 수 있지만 전환이 성립하려면 중원에서 첫 패스가 깨끗하게 나가야 한다. 그런데 중원 간격이 벌어진 상태에서는 첫 패스가 흔들리고 공격이 단발로 끊기며 다시 수비로 끌려가는 장면이 반복될 수 있다. 그래서 토트넘은 볼을 잃더라도 레스트 디펜스 강력만 유지하면 원정팀 리버풀의 전환을 1차에서 끊어낼 확률이 높다. 그리고 토트넘이 하프 스페이스에서 계속 공을 잡으면 원정팀 리버풀 센터백은 라인을 유지하기보다 한 발 끌려 나오는 선택을 하게 된다. 그 순간 박스 앞이 비고 중거리 슈팅이나 침투 패스의 각도가 동시에 열리면서 실점 기대값이 커진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토트넘이 초반부터 무리하게 속도를 올리면 경기 템포가 과열되며 실수 한 번의 흐름이 뒤집힐 수 있다. 하지만 토트넘은 사비 시몬스 중심으로 템포를 조절하며 박스 앞에서 확실한 슈팅각을 만드는 운영이 가능하다. 결국 이 경기는 리버풀의 중원 강력이 벌어지는 시간대가 길어질수록 토트넘 쪽 찬스의 질이 더 좋아지는 구조다.
그래서 토트넘이 박스 근처에서 한 번 먼저 스코어를 열면 리버풀은 라인을 올릴 수밖에 없고 하프스페이스는 더 넓게 열린다. 종합하면 전술 상성상 토트넘이 결정적인 슈팅각을 더 쉽게 만들 수 있는 흐름이라 토트넘 승리 시나리오가 더 또렷하다. 이 경기는 홈팀 에버튼의 좌측 뒷공간 노출이 가장 먼저 시험대에 오르는 매치업이다. 홈팀 에버튼은 풀백 복귀 타이밍이 늦는 순간 측면에서 1대1이 열리며 수비 블록이 옆으로 찢어지는 흐름이 나온다. 그래서 원정팀 아스날은 시작부터 사카에게 아이솔레이션을 만들고 엔드라인까지 밀어붙이는 전개를 반복할 가능성이 크다. 사카가 뒷공간으로 침투해 컷백 루트를 만들면 골문 앞에서 득점으로 마무리하는 장면이 연달아 연출될 수 있다. 그리고 컷백이 반복되면 홈팀 에버튼 수비는 중앙 커버에 인원이 빨려 들어가며 반대편 강력이 더 벌어진다. 이때 에제가 하프 스페이스에서 공을 받아 턴으로 전진하면 박스 앞 포켓이 열리며 이선 슈팅 각도 같이 열린다. 요케레스는 박스 안에서 수비를 붙잡아두는 힘이 있어 컷백과 크로스의 종착점 역할을 해낼 가능성이 높다. 반면 홈팀 에버튼은 그릴리쉬의 드리블 캐리로 템포를 늦추고 한 번에 전환을 걸어 바리 쪽 마무리를 노릴 그림이다. 하지만 그릴리쉬가 공을 오래 끌면 전환 속도가 떨어지고 원정팀 아스날의 압박에 갇힐 위험이 커진다. 그래도 듀스버리 홀이 중원에서 활동량으로 연결을 만들어주면 홈팀 에버튼도 박스 근처까지는 접근할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결정적인 차이는 좌측 라인 관리이며 그 구간이 흔들리면 홈팀 에버튼은 수비 시간이 급격히 길어진다. 수비 시간이 길어지면 파울이 늘고 박스 근처에서의 세컨볼 경합도 수세로 몰리며 위기가 누적되는 뒤의 흐름으로 간다. 그리고 원정팀 아스날은 교체 전력에서도 우월한 편이라 후반에 템포를 다시 올려 쐐기를 박는 시나리오가 가능하다. 그래서 전반에 한 골이 터지면 경기 구도는 더 선명해지고 홈팀 에버튼은 라인을 올릴수록 뒷공간 리스크가 더 커진다. 반면에 원정팀 아스날은 한 골 이후에도 측면 아이솔레이션을 유지하며 컷백 한 방으로 추가 득점을 노릴 수 있다. 결국 이 경기는 측면에서 시작되는 균열이 곧바로 박스 안 컷백으로 이어지는 흐름이 핵심이고 그 상성은 원정팀 아스날 쪽으로 기운다. 이 경기는 홈팀 리즈 유나이티드의 압박 강도 자체보다 압박이 깨졌을 때의 커버 속도가 먼저 시험대에 오른다. 홈팀 리즈 유나이티드는 전방에서 출발은 빠르지만 그 다음 장면에서 뒷라인이 따라 올라오는 속도가 늦어 간격이 벌어지기 쉽다. 그래서 한 번만 전진 압박이 빗나가면 중원과 3백 사이 공간이 그대로 노출되는 흐름이 나온다. 원정팀 크리스탈 팰리스는 이 구간을 기다렸다가 휴즈가 빠르게 점령하면 공격 방향이 즉시 앞으로 바뀌는 팀이다. 휴즈가 전진 패스로 한 번만 찔러주면 마테타는 박스 안에서 몸을 세우고 수비를 등진 채 슈팅각을 만들 수 있다. 그리고 마테타 쪽으로 수비가 붙는 순간 예레미 피노의 측면 아이솔레이션이 열리며 컷백 각이 살아난다. 즉 홈팀 리즈 유나이티드는 압박을 걸수록 오히려 압박 뒤 공간이 커질 수 있고 그 공간이 원정팀 크리스탈 팰리스의 먹잇감이 된다. 반면 홈팀 리즈 유나이티드 공격은 칼버트 르윈의 박스 장악력을 활용해 크로스와 2차 침투로 마무리를 만들 때 가장 선명해진다. 오카포르가 뒷공간으로 파고들며 수비 라인을 한 번만 밀어내면 슈타흐가 중원에서 전진 패스를 꽂을 타이밍도 생긴다. 하지만 그 전개가 성공하려면 홈팀 리즈 유나이티드가 볼을 소유하는 시간이 길어져야 하고 그 과정에서 전환 리스크도 같이 커진다. 원정팀 크리스탈 팰리스는 볼을 오래 쥐지 않아도 된다. 한 번의 탈압박, 한 번의 전진 패스, 그리고 마테타의 마무리로 승부처를 만들 수 있는 구조다. 그래서 경기가 길어질수록 홈팀 리즈 유나이티드는 수비 부담이 누적되고 라인 강역이 더 자주 벌어질 가능성이 높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홈팀 리즈 유나이티드가 초반에 압박 성공으로 주도권을 잡으면 흐름이 흔들릴 여지는 있다. 하지만 그 주도권이 90분 내내 유지되는 주도권이 되기는 어렵고 결국 한두 번은 간격 붕괴 구간이 나온다. 그 타이밍에 휴즈가 중앙을 선점하고 마테타가 박스 안에서 한 번만 버텨주면 원정팀 크리스탈 팰리스 득점 루트가 열린다. 결국 이 경기는 홈팀 리즈 유나이티드가 버티는 싸움이 아니라 원정팀 크리스탈 팰리스가 벌어진 강력을 찌르는 싸움으로 흘러갈 가능성이 크다. 네이버 카페에 오시면 전 경기 분석글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구독, 좋아요 누르시고 보다 빠르게 분석글 받아보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